기후변화에 대응을 안 하면 기업들에게 바로 손실로 돌아올 수 있는 세상이 된 거죠. 강해지면 강해졌지 절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민 ESG 박정입니다. 주민 ESG 첫 시작은 그린 뉴딜로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이렇게 두 축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2022년까지 약 67조를 투입할 계획인데요. 특히 그린 뉴딜에서는 친환경 그리고 저탄소로의 전환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 여기에 잘 대비하고 있을까요? 사실 기후변화에 대한 움직임은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2015년 전 세계 196개국은 지구 평균 온도 상승 1.5도까지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파리 협정이죠. 근데 이 추상적인 기후 위기에도 기업들도 위험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에게 재무적인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죠. 측정되지 않는 것은 관리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보 공개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G20의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 총재는 금융안정위원회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기서 탄생한 게 바로 오늘 말씀드릴 TCFD입니다. 여기서 권고안을 만들었는데요. 기업들에게 일종의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기준을 제시해 준 거죠. 이 권고안은 크게 4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지배구조, 경영전략, 위험관리, 그리고 지표 목표 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항목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지배구조, 기후변화의 위험과 기회에 관한 이사회의 감독을 설명할 것, 기후변화의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경영진의 역할을 설명할 것. 이 지배구조에서 중요한 건 이사회와 경영진입니다. 조직의 개인이 기후위기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사회 차원에서 수준 높게 관리하는 야를 알려달라는 거죠. 다음으로는 경영 전략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조직이 단기, 중기, 장기에 걸쳐 파악한 기후변화의 위험과 기회를 설명할 것. 기후변화의 위험과 기회가 조직의 사업, 경영 전략, 재무 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것. 2도씨 이하의 시나리오를 포함한 기후변화 관련 시나리오로 경영 전략의 회복 탄력성을 설명할 것. 경영 전략에서의 핵심은 회복 탄력성입니다. 이 조직이 기후변화에 얼마나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가 궁금한 거죠. 2030년, 2050년에 기후위기로 어떤 위기를 맞닥뜨릴지 시나리오를 통해서 알려달라는 겁니다. 여기서 시나리오 기법이 뭔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의 지속경영 보고서를 좀 가져와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2도씨가 올랐을 때 전력 요금 상승으로 제로 비용이 증가할 거라고 예측을 했고요. 그리고 4도씨가 올랐을 땐 제품 판매 감소, 생산성 저하 등이 나타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시나리오를 짜서 어떤 식으로 위기를 맞을지, 그리고 그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상상해 보라는 거죠. 다음으로는 위험관리의 항목을 한번 살펴볼게요. 기후변화의 위험을 식별, 평가, 관리하기 위한 조직의 절차를 설명할 것. 기후변화의 위험을 식별, 평가, 관리하는 절차가 전반적인 위험관리에 어떻게 통합되는지 설명할 것. 위험관리를 조직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 절차가 전반적인 위험관리 절차에 들어가 있는지를 설명해달라는 거죠. 삼성전자의 경우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이사회에서 기후변화 관련 안건을 보고받고 CFO가 CRO를 겸직하면서 각 분야의 책임자와 함께 리스크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표 목표 설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경영 전략 및 위험관리 절차에 따라 기후변화의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한 지표를 공개할 것. 스콥 1, 스콥 2, 그리고 해당하는 경우 스콥 3 온실가스 배출량 및 관련 위험을 공개할 것. 기후변화의 위험 및 기회, 목표 달성도를 관리하기 위해 조직이 채택한 목표를 설명할 것. 어떤 지표를 사용했는지, 어떤 목표를 설정했는지 밝혀달라는 거예요. 특히 국내 기업들은 탄소 배출량이나 재생에너지 사용량 등을 기준으로 감축 목표를 많이 세우고 있죠. 근데 탄소 배출량 기준, 기업마다 다르잖아요.
회사별 비교가 가능하게끔 지표와 목표를 밝혀달라는 거죠. 사실 지금까지 국내 기업들은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공시할 때 대부분 GRI 기준을 사용했습니다.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에 TCFD를 언급한 건 6월 기준 국내 단 5곳밖에 없었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왜 TCFD 권고안을 설명해 드렸을까요? 3가지로 대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기후위기 대응을 안 하면 곧장 재무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기후변화 때문에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요. 그럼 설비가 손상되겠죠? 그거에 대한 복구 비용이 다 돈으로 연결되는 시대가 온 거죠. 포스코는 올해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에 이런 얘기를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2017년 호주 동부에서 발생한 사이클론으로 홍수가 일어나서 석탄 수입 가격이 보름 만에 2배로 뛰게 됐습니다. 안정적인 원료 조달이 어려워져서 제철용 석탄 생산에 차질을 빚었다고 말이죠. 이거 말고도 탄소세 도입, 그리고 환경규제 같이 기후변화에 대응을 안 하면 기업들에게 바로 손실로 돌아올 수 있는 세상이 된 거죠. 두 번째로 투자자의 압박이에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레리 핑크 CEO는 올해 2월 연례 서한을 통해 앞으로 블랙록은 기후변화를 부각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속 가능성에 높은 리스크를 가진 기업들에게는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이에 놀란 기업들 약 1000여 개는 다음 달 TCFD 지지 선언을 합니다. 세계에서 3번째로 큰 자산운용사인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도 글로벌 주요 소속 기업들에게 ESG 문제 개선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대비하지 않으면 투자도 없다고 으름장을 놓은 셈이죠. 마지막으로 생존 때문입니다. EU는 비재무 정보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했고요. 미국 또한 공시 요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영국도 기후 공시에 관한 법안을 준비 중에 있고요. 이렇게 정부, 투자자,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계속해서 기후변화에 대응을 해라 라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어할 수 없는 흐름이에요. 이게 강해지면 강해졌지 절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흐름 두고만 보고 계실 건 아니죠?